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미녀 아줌마예요. 저에게는 남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온몸이 근질근질 하답니다. 저는 아이와 남편이 있어요. 자식들은 취직하고 대학교 때문에 두 명 다 자취를 하고 저는 남편과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올해 환갑이 되었고 곧 퇴직을 할 예정이에요. 남편은 기사인가 하는 자격증이 있어 퇴직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어서 노후 걱정은 없는 편이에요. 저도 부업 삼아 몇 시간씩 일을 하고 남편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제가 번 돈으로는 제 용돈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버는 돈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살 정도는 됩니다.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나름 괜찮은 대학에 갔고 취직도 잘하고 남편도 돈을 질 버니 그렇게 큰 걱정과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 나이대 여성분이라면 공감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건 남편과의 그런 궁합 문제예요. 남편도 젊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젊을 때는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서 남편이 하자고 조를 때마다 힘들어서 거절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복에 겨웠던 것 같아요. 50대에 들어서면서 남편은 나이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는지 저에게 밤에 요구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저를 안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자 몸에 좋다는 음식과 약을 먹여보기도 하고 술상을 차려놓고 저만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봤지만 남편은 언제나 고개 숙인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혼자 스스로를 위로하며 참기도 했는데 몇 년째 못하고 있다 보니 거미줄이 쳐졌다 해야 할까요? 솔직히 그전에도 다른 남자에게 몇 번 안기기도 했는데 그 남자들도 대부분 남편 또래여서 그렇게 만족을 못했어요. 그냥 혼자서 위로를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욕구가 안 풀리니 계속 남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화가 나거나 우울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계속 생활하다가는 정신병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저에게는 3살 많은 친한 언니가 한 명 있어요. 그 언니는 애가 어릴 때 이혼을 한 돌싱이고 언니, 아들도 분가를 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언니는 이혼하자마자 남자들을 엄청 만나고 다녔어요. 결혼은 절대 하기 싫지만 남자 없이는 못 산다는 주의여서 정말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언니랑 워낙 친하고 술도 자주 먹기 때문에 언니 전 남친들도 몇 명 봤었습니다. 하나같이 괜찮은 남자였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잘생겼거나 제가 볼 때 좀 별로인 남자들은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언니는 그 남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들이 다 냈는데 몸도 풀 수 있으니 너무나도 좋은 방법 아니냐며 저에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저도 소개시켜달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자기 어장관리인지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저랑 술을 마실 때면 남자친구가 언니를 데리러 와서 잠깐 소개 정도만 하고 남자친구에게 술값 좀 계산하라고 한 뒤 숙소로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약 저도 돌싱이었다면 언니처럼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텐데 남편이 있어 그러지 못하니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결혼할 때 이혼 가정이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돈을 잘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벌어서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의 결혼 생활은 유지하는 게 낫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1년 전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언니랑 여느 때처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언니가 많이 취했는지 남자친구가 그립다고 지금의 남자친구를 술집으로 부르더라고요. 1시간 뒤 남자친구가 술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 남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금껏 언니가 만난 남자들은 괜찮게 생겨서 기대를 하긴 했는데 이 남자를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키는 조금 작은 편에 몸은 근육돼지처럼 땅땅했고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팔에 문신이 있고 생긴 것도 별로였어요. 딱 봐도 양아치 같더라고요. 언니가 남자친구를 부르면 눈호강이라도 했었는데 지금의 남자친구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자리에 앉을 때 저는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남자가 오고 1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셨는데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경상도 남자의 특유의 사투리가 은근 멋있기도 했고 은근 유머러스 하더라고요. 또 외모와 다르게 순박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외모가 별로여서 돈이 많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그동안 언니는 남자친구들이 그랬듯 당연히 그 남자가 계산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모습에 의아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남자가 오기 전부터 언니는 몸치장에 열을 올렸고 그 남자가 오니 언니는 평소보다 오바도 많이 하고 콧소리를 내며 애교도 많이 부리더라고요. 외모만 보면 언니가 너무나도 아까운데 언니는 그 남자에게 딱 붙어서 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술 먹는 내내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계산할 때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게에서 나와서 언니는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낸다고 팔짱을 끼고 저 멀리 사라졌고 저는 쓸쓸히 혼자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오니 남편은 혼자 땅콩과 맥주를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그날 저는 좀 꼴려서 남편을 꼬셔봤지만 남편은 역시나 피곤하다며 저를 거부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외로운 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서럽더라고요. 며칠 뒤 따로 언니를 만났어요.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언니 남자친구에 대해서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얼굴도 별로이고 돈도 많아 보이지 않은데 왜 사귀냐며 언니가 아깝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언니가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 남자친구는 젊을 때는 조폭이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문신도 많고 험상궂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나이는 언니보다 5살 적으니 저보다도 2살 적었어요. 저는 외모를 봐서는 저보다 한참 오빠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40대까지 조폭 생활을 하다가 객과천선하고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도 우연히 그 남자를 알게 됐고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몇 번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해보니 나름 재밌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술에 취해서 잠을 잤대요. 그냥 하룻밤 보내려고 했는데 그 남자에게 한번 안기고 나니 정말 대단했대요. 조폭 생활을 할 때 여자를 정말 많이 만나기도 해서 스킬도 장난이 아닌데 조폭 생활하는 동안 확대 구슬도 넣었다더라고요. 언니도 처음 그런 남자에게 안겼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상하고 징그러웠대요. 그런데 막상 안기고 나니 그건 신세계였대요. 언니가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합쳐도 다 못 쓸 만큼 여태까지 정말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구슬 성형을 한 남자는 처음이라며 이렇게 만족하는 남자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조폭 생활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젊어서 그런지 체력도 장난 아니게 좋아서 한 번 안기면 1시간 정도는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좋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언니는 그 남자를 상상했는지 너무나도 좋다고 자기 지금 흥분이 돼서 오늘 또 남자친구 만나야겠다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말로만 확대 시술에 대해서 들어보고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집으로 와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림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우둘투둘한 게 정말 해바라기처럼 생겼더라고요.
브랜드 도너츠 집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도너츠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주위를 삥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림으로 봐도 뭔가 새롭고 야릇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침 남편이 집에 없기도 하겠다. 저는 욕조물에 들어가서 그 그림을 보면서 혼자 위로를 했어요. 언니, 남자친구가 직접 저를 안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그 상상만으로도 그동안 위로를 할 때보다 더 짜릿하고 만족할 만한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언니 남자친구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위로하는 날이 더욱 많아졌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결심이었지요.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그 남자를 만날 구실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언니를 통해 그 남자의 도움을 받았어요. 언니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언니와 그 남자에게 소고기를 쏘기로 했어요. 언니도 오랜만에 고기를 먹는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소고기를 먹기로 한 날 너무 꾸미고 나가면 언니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 요즘 어린애들 말로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럽게 나갔어요. 하지만 최대한 어려 보이게 하고 나갔어요. 언니는 저보다 키도 크고 몸도 조금 더 날씬하지만 사실 피부가 많이 좋지는 않거든요. 저랑 3살 차이기는 하지만 저는 또래보다 어려 보이고 언니는 또래보다 늙어 보여서 어린 이미지로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제 나름의 작전이었습니다. 과하지 않게 화장을 하고 은은한 향수도 뿌리고 나갔어요. 고깃집에 들어서니 언니와 그 남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사실 다시 봤을 때도 외모는 여전히 별로긴 했지만 해바라기를 생각하니 갑자기 멋있게 보였어요. 남자들은 다들 처제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제 친언니는 아니지만 그 남자에게 계속 형부형부거리면서 애교 있게 굴었어요. 멀리 있는 반찬은 가까이 주기도 하고 언니가 못 알아차릴 정도 내에서 형부에게 잘해줬어요. 고기도 일부러 제일 좋은 것만 시켰어요. 형부는 굶주렸는지 정말 잘 먹더라고요.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식욕이 높은 남자가 여자 욕심도 많다는 글을 봤어요. 형부가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고 짜릿했어요. 1차에서 술을 좀 먹었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왔어요. 언니가 형부를 데리고 숙소로 가려고 하는 걸 2차도 가자면서 잡았어요. 다행히 형부도 술을 좀 더 마시고 싶다고 했고 언니는 바로 숙소로 못 가서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간단하게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호프집에 갔어요. 저는 일부러 건배를 하면서 맥주를 달렸어요. 언니가 저보다 술이 많이 약하거든요. 언니는 조금 마시고 좀 취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언니 몰래 형부에게 조금씩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형부도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좋아하는 걸 느꼈고 오늘 작전은 성공이라고 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형부와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다음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때 연락하게 달라고 하니 못 이기는 척 주더라고요. 언니는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눈치를 전혀 못 챘고 이제 안달이 났는지 형부에게 계속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형부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혼자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도 쓸쓸했어요. 언니는 형부와 해바라기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는 외롭게 혼자 집에 가야 한다니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르고 벌써 자고 있고 화가 나서 남편 등대기를 한번 찰싹 때리고 자버렸어요. 며칠 뒤 형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부도 제 연락을 기다렸는지 바로 답장을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부에게 부탁이 있는데 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만나자고 했어요. 간이 크긴 컸죠. 형부도 제 마음을 안 것인지 알겠다고 했고 우리는 며칠 뒤에 따로 만났어요. 사람이 많이 없을 법한 허름한 술집에서 형부를 만났어요. 사실 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바로 숙소로 향하고 싶었지만 둘 다 그런 생각이라고 해도 대뜸 숙소로 가자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오뎅탕에 소주를 마시면서 그냥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둘이서 소주 3병을 마시고 나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숙소로 향했어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입맞춤을 했고 우리는 본 게임을 하기 위해 샤워를 했어요. 술에 취하기도 했고 굿을 넣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 형부에게 같이 씻자고 했어요. 형부도 좋다고 했고 샤워를 하는데 난생 처음 확대한 남자걸 봤어요. 전혀 징그럽지 않고 정말 귀엽기도 하고 우둘투둘했어요. 감촉도 좋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빨리 씻고 나가자고 했고 형부는 저를 뜨겁게 안아줬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여지껏 살면서 정말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코를 팔 때 새끼 손가락으로 파는 것도 좋지만 검지 손가락으로 파면 더 시원한 느낌이요. 딱 그런 거였어요. 제 기분은 최고조에 다다랐고 끈적끈적한 허여멀건한 우유를 정말 많이 쏟아버렸어요. 형부의 장점은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언니, 말대로 거의 1시간 가까이 저를 만족시켜줬고 테크닉은 정말 전문가라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였어요. 부드럽고 섬세하다가도 강력하고 빠르게 이곳 저곳을 이리저리 휘감으며 제 반응을 보고 한 곳만 집중적으로 괴롭히기도 했어요. 저는 형부에게 안기는 동안 저도 모르게 너무 좋다 미치겠다, 있겠다는 소리를 쉴 새 없이 내뱉었어요. 정말 너무 좋아 미치겠고 그대로 죽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한 게임 만에 녹초가 되어 형부에게 안기어 쉬고 있는데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부는 저를 아는 채로 조심히 전화를 받았고 저는 남의 남자를 빼앗았다는 기분에 더 흥분이 되었어요. 형부가 언니의 전화를 끊자마자 형부를 마구 사랑해 주었고 한 번 더 형부 품에 안기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때도 혼자 자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등짝을 한 대 때렸겠지만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기도 했고 남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남편을 뒤에서 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형부와는 수시로 연락을 했고 시간을 내서 만나기도 했어요. 해바라기는 보면 볼수록 귀여웠고 훌륭했어요. 지금도 보고 싶을 정도예요. 형부는 항상 저를 만족시켜줬고 저는 형부 품에 매달려 애절한 소리를 마구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형부에게 안기는 날만 기다렸고 형부에게 안길 때면 너무나도 행복해서 언니 생각은 나지도 않았어요. 형부도 제가 좋은지 제가 보자 하면 언니에게 무슨 핑계를 대서라고도 저를 봤어요. 형부도 제가 언니보다 궁합도 잘 맞고 좋다더라고요. 제가 돌싱이라면 언니랑 헤어지고서 저를 만나겠지만 제가 유부녀라서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으니 언니랑은 사귀면서 저랑 궁합도 계속 맞추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형부와 궁합이 너무나도 좋지만 이혼하고 형부랑 살면 솔직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어려우니 이런 관계가 딱 좋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언니랑 만나기로 약속해도 항상 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언니를 위로해주면서 달래줬어요. 언니는 술에 취했는지 갑자기 형부를 불러냈고 형부, 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셨어요. 언니는 형부에게 서운한 표시를 했고 형부도 어쩔 수 없이 달래주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으니 어쩌지도 못하고 저쩌지도 못하는 좌불안석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언니가 형부에게 장어도 자주 먹이고 옷도 사주고 그래서 언니와 형부가 헤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형부가 장어나 몸에 좋은 걸 먹으면 항상 저에게 모든 걸 쏟아내니 저는 공짜로 만족을 얻는 거죠.
저는 눈빛으로 형부에게 언니를 달래주라고 했고, 그날은 언니에게 형부를 양보했어요. 다음에 형부랑 둘이 만났고, 한 번 안기고 나서 형부 품에서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형부에게 푹 빠져 있기도 하고, 저도 언니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언니에게서 형부를 완전히 뺐으면 마음이 아프니 언니에게도 잘해주라고 말했어요. 대신 몸에 좋은 걸 먹거나 컨디션이 제일 좋은 날에는 저를 먼저 안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안고 언니를 안으러 가도 좋으니 언제나 제가 처음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형부도 알겠다고 했고 우리는 지금도 몰래 만나고 있어요. 해바라기 인터넷에서만 봐왔고 그게 뭐 그렇게 좋을까 의구심도 많았지만 역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주위에 도너츠 구슬을 넣은 남자들을 아는 여성분들은 한번 그 남자와 경험해 보기를 바래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50 넘어서 고개 숙인 남성분들도 자기 아내나 여자친구를 위해서 돈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사랑하는 거 아내가 여자친구가 만족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인생 뭐 있겠나요? 남녀가 사랑하고 즐기면 되는 거지요. 다들 사랑하고 즐기는 행복한 인생 되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시아버님과 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전자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구직에 있어요. 요즘에 일이 아주 바쁘고 정신없다면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유럽에 있는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도 없고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싫어서 같이 갈까도 생각했지만 완전히 발령이 난 게 아니라 파견을 갔다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어봐야 2년이고 짧으면 1년 안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기는 좀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엄마를 살리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외국에 있으니까 저는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밖에서 큰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밤에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을 좀 해본 적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피곤함도 더 빨리 찾아오고 이상한 남정네들과 이렇게 몸을 뒤섞어가면서 돈 벌어야 한다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엄마와 남편의 얼굴만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우리 동네에 큰 손으로 알려진 아저씨가 왔다면서 저한테 잘할 수 있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제가 그 손님을 받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방에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라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바로 그 방을 나왔지만 시아버지도 같이 따라 나와서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엄마의 병원비 등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는 도저히 더 이상 부탁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결혼한 여자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은 부족한 금액은 보태줄 테니까 여기서 그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드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하고 있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았죠. 원래 아버님은 가게에 나오지 않았는데 혼자서 밥 먹으면 입맛도 없고 우리 며느리랑 같이 밥 먹어야겠다면서 오셨다가 오후에는 이것저것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장사까지 끝내고서는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젊은 저도 안 하던 일을 하면 힘든 법인데 연세도 있으신 아버님이 안 힘들고 안 아프면 거짓말이기에 쉬는 날에 보양식이라도 해드리려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혹시나 걱정했는데 정말 시름시름 앓고 계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가게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덕에 우리 며느리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운동 삼아 일도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얼굴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가게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더 힘드셨을 것 같네요. 한 고집하시는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고 백숙을 해서 같이 먹고 시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손을 잡아드리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오죽했으면 평소에 나오시지도 않는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실까요?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저렇게 가게로 나오실 것 같은데 혼자서 지내시는 것도 적적하실 것 같아서 그러실 바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스스로 챙기고 지낼 수 있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남편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설득 끝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제가 먼저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면 점심쯤 오셔서 식사하시고서는 저녁 장사까지 하고 같이 퇴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나서 술 한잔 하는 게 낙이 아니냐며 아버님이 쏠 테니 생맥주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도 덥고 힘들었기에 제가 산다며 주차를 하고 아버님과 같이 술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간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아버님과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술집 사장님은 딸과 아빠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맥주를 마시고 안주를 먹으면서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밀린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다가오신 아버님께서 갑자기 저를 뒤에서 안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의 큰 거것이 제 엉덩이 뒤에 닿았습니다.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엉덩이를 뒤로 빼주며 천천히 뒤로 돌아봤어요. 그때 갑자기 불쑥 다가오는 시아버지에게 기습적으로 입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하러 나갔던 거기서 들었던 건데 시아버지가 우리 동네 큰 손이라면서 돈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놓친 내가 그렇게 물건이 실하다는 소문도 돌더라고요. 샵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살짝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저는 아버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님의 딱딱하고 굵은 것이 꽉 차고 깊게 들어와서는 힘차게 꿈틀거렸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아버님과 같이 몸을 흔들며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황홀하고 뜨겁게 사랑을
애씁니다.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저도 그쪽에서 할 만큼 해본 여자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다 도와주시는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아버님을 힘껏 만족시켜드렸습니다. 저도 무척 좋았습니다. 소문처럼 시아버지도 보통 이상으로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굵고 딱딱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께서도 저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조용히 덮자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님도 제가 불편하셨는지 며칠간은 가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 약속이 생겨서 못 간다고 연락을 주시긴 했지만 그냥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버님께 말을 꺼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실수이고 서로 조용히 덮기로 하였으니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알았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정리하고 곧장 방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잠결에 자꾸 옷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밀쳤지만 아버님께서는 주책 없이 제 몸이 자꾸 생각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낸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시아버지의 그 크고 단단한 물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아버님도 서로를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저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격렬하게 몸을 놀리며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3번을 더 사랑을 하고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는 아버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해주신 분인데 이 정도 못 해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돈이라서 저 혼자서 일해서 구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버님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아버님께서 저를 원하면 제 몸을 전부 내어드리고 아버님을 받아들이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건 몸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도 시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처음이 어려울 뿐, 그 후로는 쉽잖아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도 처음에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랑 뒹굴며 돈을 벌었던 제가 겨우 이런 일에 흔들릴까요? 슬프지만 제가 그런 여자인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아버님과 매일 밤마다 뜨거운 사랑을 하며 지내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 제가 아버님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조절을 잘 못하신 것 같고 갑자기 그렇게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이를 지우겠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반대하셨고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 말하더군요. 저도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터지지 말아야 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저에게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서 아버님이 남편에게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아버님의 말을 다 못 믿겠다면서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아기 지울 준비하고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로웠어도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야지. 왜 하필 우리 아버지랑 바람을 피웠냐며 어떡할 거냐면서 모든 것을 덮어줄 테니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이제 남편보다 시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아버님의 몸도 좋고 재력도 좋고 무엇보다 저에게 미쳐있는 그 표정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니면 도저히 못 살겠다는 그 간절함과 오직 저의 몸만을 원한다는 그 짜릿한 표정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이 이렇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모두 다 미쳤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몇 시간 뒤 긴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에게는 이미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게 됐다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며 정 못 받아들이겠으면 인연을 끊고라도 저하고 아이하고 살겠다고 하셨고 그 뒤로 남편과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뱃속의 아이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거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버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이게 정답이 맞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버님과 제가 결혼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시아버지도 적지 않은 나이라서 평생 아버님 수발만 들다가 늙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만큼 재력이 좋으니까 나중에는 그 재산들이 모두 저와 제 아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제가 속물같이 보이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사연을 써도 되는지 여러 번 망설인 끝에 맥주 한잔하며 잠도 안 오고 애들은 자고 있고 조용한 가운데 시아버지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같은 입사 동기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첫눈에 반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적극적인 제 모습이 좋다며 남편은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터라 어느 정도 전세금을 모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시댁에서 살기로 하였고 다행히도 시댁에서는 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시댁에는 시동생 3명이 있고 시아버지만 계시고 시어머니께서는 일찍이 지병 때문에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시아버지의 연세는 60대 초반이고 큰 시동생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 시동생은 먹고 노는 백수이며 셋째 시동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며 원룸을 얻어나가 살고 있습니다. 간혹 집에 반찬 가지러 한 번씩 오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렇게 28살에 시집을 왔고 시아버지와 큰 시동생, 둘째 시동생, 그리고 남편 이렇게 5명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며 딸 2을 낳고 육아와 시댁 식구들을 챙기며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은 출장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애가 2 있는
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딸 둘을 키우며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막막하고 암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애 둘 딸린 30대 여자가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한 제가 너무 처량하기 거지없었어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시댁에서 살 수만은 없었고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아기 아빠도 이제 없으니 애들 데리고 나가 살아야 하는 게 맞지만 제가 모아둔 돈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나간다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요.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아버님 명의로 된 아파트 중에 비어있는 곳 있다면 당분간만 살면 안 될까요? 월세는 제가 일구하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지는 어차피 지금 비어있는 곳도 없고 나가서 산다 해도 먹고 살길 막막해 보이니 어디 가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큰 갑부는 아니어도 여러 군데 아파트가 있는 알부자이십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같이 살기는 불편한데 차라리 어디 낯짝 두껍게 그런 부탁을 하냐면서 화를 내시고 돈이라도 빌려주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신 게 어디냐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셨어요. 그 이유는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주변 지인이나 친척들도 시아버지가 너무 구두쇠라고 흉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 애경사에도 축의금이나 보조금을 3만 원씩 밖에 안 합니다. 요즘 누가 3만 원씩 하나요? 부자니까 적어도 20에서 30 하다 못해 친척들은 1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시아버지는 딱 3만 원씩만 주고 마십니다. 어차피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안 받는 셈 치고 주는 거라면서 3만 원이 적당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만큼 근검 전략이 몸에 배신 분이셨어요. 아들들도 학교 다닐 때 학비 외에는 절대 돈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학교 다니며 본인들이 알바를 해서 용돈을 썼다고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아들들한테 한 것처럼 하시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어요. 저에게도 용돈 한 번 안 주시고 아이 출산했을 때 병원비 내주신 거 외에는 애들 옷 한 벌 사라고 안 주셨거든요. 항상 내 남편이 돈을 벌고 있으니 남편에게 타서 쓰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시댁은 생일날 외식 한 번도 안 해봤고 생일이니까 집에서라도 거하게 챙기고 싶은 마음에 잡채나 고기를 사러 간다고 말씀드리면 돈 아깝다면서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하시는 작은 아버지에게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른 미역을 돈 주고 사신 것도 아니고 팔고 남은 짜투리를 얻어와서 미역국을 끓이라고 하시곤 집에 있는 반찬에 그 미역국만 먹습니다. 자식들은 그러한 시아버지에게 모두 꼼짝 못할 정도이며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재산이라면서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마음 저도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모은 건데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 미울 법도 하잖아요. 한 번은 시동생들이 시아버지에게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물려줄 재산을 조금만 달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렇게 재산 이야기를 계속할 거면 남편이 다녔던 대학에 기부하고 죽을 거라며 너네들이 이럴 줄 알고 미리 총장님께 이야기를 해놨다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열심히 니들이 돈을 벌어서 모은 재산에는 내가 손도 안 댈 테니 내 돈에는 절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동생들도 더 이상 그 뒤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본 시아버지는 절대 기부하실 분은 아니에요. 무덤에 가져가신다면 모를까. 그렇게 호랑이처럼 무서우신 시아버지도 돈에 대한 것 빼고는 저에게 딸처럼 자상하게 대해주세요. 시아버지에게 딸이 없어서인지 제가 아빠라고 불러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제가 편하게 느껴지신 건지 가끔씩 심심한데 술 친구해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흔쾌히 같이 마셔드릴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저는 시아버지와 둘이 있을 때 맥주 한잔 하면서 아빠는 돈도 많은 부자이니까 이제 쓰고 싶은데 써도 되지 않아요? 왜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해요? 하고 싶은 게 많은 아빠인 거 내가 다 아는데 그것도 꾹 참고 있잖아요 하고 여쭤보니 솔직히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여기저기서 자기에게 손 벌릴 사람이 많아질 게 뻔하다고 하시더군요. 가까운 아들들도 저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남들은 어떻겠냐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술 친구를 자주 하다 보니 시아버지는 저에게 남들에게 하지 못할 말도 많이 하시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더 저를 챙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동생들도 시아버지에게 말 못할 부탁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시아버지에게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고 시댁에서 살게 된 지 1년이 되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아버지의 돈 씀씀이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들한테는 원래 그대로 돈을 쓰지 않으셨고 저에게는 따로 용돈도 주시고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넉넉히 주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실 때는 시동생들에게 시아버지 몰래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둘째 시동생은 백수 생활하다가 제가 준 돈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며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더라고요.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긴 했으니 너무 기특해서 시아버지에게 받은 용돈과 남편이 조금 남겨준 재산을 보태서 사무실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큰 시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따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두 딸저 이렇게 네 사람만 살게 되었는데 두 아들마저 집을 나가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신 건지 술을 마시는 날이 더 많아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와보니 혼자 맥주를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안주를 차려드릴 테니 기다려라고 말씀을 드리니 잠시 저에게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아해하면서 의자에 앉으니 저에게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말하는 거라면서 지금부터 하는 말에 너무 놀래지 말고 절대 자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아빠 절대 도망도 안 가고 안 놀릴 테니 말해봐요.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돈만 많으면 뭐 하겠니? 마누라도 없고 아들놈들은 다 내 돈만 탐을 내는 놈들이라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그놈들한테 미리 줬다가는 다 날리고 또 달라고 할 거다 내 자식이지만 못 믿겠어. 그래서 이 집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은심이 너뿐이야. 내 재산을 맡기면 너는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 손녀들은 내가 유학도 보내주고 최고의 집으로 시집까지 보내줄 테니 걱정 마라. 앞으로 이 집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이 카드로 쓰렴. 그리고 아빠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시집 안 가면 안 되겠니? 여기서 나랑 평생 같이 살아줬으면 하는데 옆에서 내 마누라처럼 날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지금처럼 딸같이 나에게 사랑한다고도 말해주고 이렇게 술 친구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하고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동안 저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련하게 아파왔습니다. 며느리한테 저렇게 말하면 도망갈까봐 선뜻 말도 못 꺼내셨을 텐데. 에이, 난 또 뭐라고 난 아빠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요? 아빠 어차피 난 갈 것도 없고 애가 둘이나 있는 데다가 아빠가 이렇게 혼자 계시는데 내가 미쳤다고 시집을 가요? 시집 안 가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 우리 아빠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속 시원하게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다, 그치? 술 그만 잡수시고 일어나요. 나랑 같이 장 보러 가자. 오랜만에 아빠가 좋아하는 잡채 내가 해줄게. 아, 가기 전에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포옹 한번 해드려야겠다. 아이고, 우리 아빠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살이 쭉 빠지셨대 하고 말하며 안아드렸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시아버지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평소 하던 포옹과 다른 느낌이라서인지 기분이 묘했고 왠지 모를 두근거림에 혼자 당황해하고 있었을 때 시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제 입술에 갑작스레 키스를 하는 겁니다. 저는 놀래서 밀어내려고 했지만 부드러운 시아버지의 입술에 저도 모르게 응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저에게 갈 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고 시아버지 팔짱을 끼고 간 곳은 집 근처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귀금속 매장으로 가시더니 시아버지는 직원에게 주문해놨던 것을 찾으러 왔다고 말을 건네셨어요. 매장 직원은 잠시 어디로 가더니 목걸이와 반지를 가지고 와서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다이아라서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목걸이 반지를 주시며 한번 착용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의아해하면서 목걸이를 착용해 보았고 반지 사이즈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 손에 딱 맞는 겁니다. 시아버지에게 착용한 걸 보여드리니 저에게 결혼 예물로 반지랑 목걸이를 너무 싼 걸로 해줘서 내심 미안했고 늘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최고의 다이아로 해줄 거라고 생각했었대요. 너무 늦게 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두쇠인 줄로만 알았던 분이 평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데다가 이렇게 깜짝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감동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시아버지는 명품관으로 가서 핸드백과 옷들을 고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가난한 집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명품은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에게 맞는 스타일로 해주셨는데 너무 이뻐서 놀랬고 금액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마시는 거 사줄 테니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길래 이때가 기회다 싶어 저는 인천에 남편이랑 자주 갔던 소래포구에 단골 횟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회를 먹고 싶다고 말을 하니 거절하실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알겠다며 차에 타라고 하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회 먹을 생각에 신났고 시아버지도 저랑 같이 드라이버 가서 좋다며 서로 차 안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제 머릿결이 좋다고 만져주시다가 손이 차다며 손도 잡아주셨는데 놓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스킨십을 하는데 시아버지인데도 남자는 남자잖아요.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단골 횟집에 금방 도착하였고 오랜만에 저를 본 사장님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아가씨 오랜만이네. 그새 얼굴도 더 예뻐지고 얼굴도 환해진 게 좋아 보여. 옆에 계신 분은 남편분이실까나요?
아, 결혼해서 더 이뻐졌나 보네. 어서 들어와 앉아요 하며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오해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네, 이모 제 남편이에요. 하고 웃어 넘겼고, 그렇게 시아버지와 저는 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은 회라 그런지 소맥을 하고 싶었고, 친언니에게 애들 어린이 집에서 하원하면 오늘만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실컷 낮술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술을 잘 마시는 시아버지와 저라서 대낮에 술을 마셨던 소주가 10병이 넘어가고 있었고, 맥주는 셀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술에 취해 버리고 말았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대. 근데 늙어도 잘생긴 건 여전하네. 근데 나 지금 속이 안 좋아. 잠도 오고 빨리 집에 가자 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술에 취하면 서서히 취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취해버리는 타입이라 저도 모르게 길바닥에 자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대낮에 소맥을 하니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었고, 시아버지는 저울 엎고 차 뒷좌석에 눕혀주셨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아빠 아나 속이 그렇게 하면 안 좋은데 아나 토할 것 같아. 빨리. 아이고 빨리 앉게 해줘봐. 저를 눕히는 시아버지. 뒷머리부터 몸까지 저도 모르게 방금 먹었던 애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들었고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해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수건으로 몸을 닦으시며 괜찮다고 하셨고 물티슈로 제가 먹은 애들을 포함하여 주변을 다 닦기 시작하셨어요.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해대며 술 냄새와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저를 피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저를 안고 차 옆에 앉게 해주셨고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와 저에게 먹으라고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뭉클하고 남자다워 보이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반해버린 것 같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오는 길에 호텔이 있는 걸 잠깐 봤는데 거기 가서 좀 씻고 아까 사주신 옷으로 갈아입자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여분 옷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해주셨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호텔 객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먼저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시아버지께서 제 더러운 옷은 다 버리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침대 위에 올려놔 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씻으러 들어가셨고 저는 냉수 한 잔 마시고 나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술기는 남아서인지 힘이 풀려버려 침대에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본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저를 꽉 껴안으시면서 키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시아버지와 저는 넘지 말아야 할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일어나 보니 늦은 저녁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슬슬 배가 고파왔고 시아버지 손을 꼭 잡고 바닷바람을 쐬며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세차를 하셨는지 차가 깨끗하게 되어 있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저에게 잘해주셨고 매일매일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제 생일날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제 생일날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 호텔에 2박 3일로 예약을 해뒀으니 그곳에서 실컷 놀고 먹고 하며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금단의 선을 수없이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힘이 넘쳐났고 지칠 줄 몰랐으며
밤새 저를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남자와 여자로서 불같은 욕망을 태우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둘만의 호텔 시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시아버지와 위험한 동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남들은 저에게 부도덕하다며 욕을 하시겠지만 저로선 어쩔 수 없어요. 시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했고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시아버지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먼 훗날 시아버지와 관계가 깨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서 제 사연을 듣고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잘 살아가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이들을 잘 키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언제 봐도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저녁을 먹으러 내려오라는 사랑스러운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며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저 애가 자기 남편과 날 속이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나는 올해 60이 된 남자입니다. 30대 초반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 2년째인 올해 초에 박사 논문을 끝내겠다고 미국으로 떠났고 나는 대학 강사인 며느리와 둘이 살고 있어요. 며느리는 아들보다 1살 연상입니다. 나는 4년 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여 외롭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연옥이는 내가 슈퍼우먼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지런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 또한 배우 뺨치게 예쁘고 작은 얼굴에 개미 허리에 탄력 있는 몸매는 온전히 내 이상형입니다. 나와 절친한 소설가이자 대학 교수인 김 박사의 딸인데 일찍부터 양가의 교류하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누나 동생하며 지내다 서로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보다 1살이 위인데 결혼 후에는 손아래 남편한테 깍듯이 존대를 하는 등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입니다. 내가 물려받은 재산 중 유일한 정원 딸린 2층 집에서 아들네는 1층에 그리고 나는 2층을 쓰는데 주책 없는 늙은이라 소리 듣기 싫어서 아이들의 사생활을 지켜주려고 2층으로 출입하는 문을 외부에 따로 설치해두고 식사도 도우미를 따로 두고 해결했는데 아들이 떠난 후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땐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교 동창생 김지수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그녀는 송파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녀공학 중 고교를 나왔어요. 나이 50이 넘으니 남녀 동창 간에 모임이 쉽게 이루어져 그녀와도 모임이 있을 때 보곤 하였어요. 시내에 나올 일이 있는데 점심이나 같이 하자는 거였습니다. 나는 지수와 만났고 지수는 실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보자고 한 거야. 고민 많이 하다가 결심한 건데 너 놀라 자빠지면 안 된다. 뭔 얘긴데 사람 만나자마자 겁부터 주냐? 사람 궁금하게 만들지 말고 할 말 있음 빨리 해. 그래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인데 너도 알아야겠지? 내 며느리 있잖아. 예쁘게 생기고 지금 교수한다는 며느리 말이야. 근데 우리 모텔에 2번이나 왔었어. 처음엔 내가 잘 못 봤나 했는데 어제 또 왔길래 자세히 보니 내 며느리가 맞아. 근데 걔가 다른 남자하고 오후에 왔다가 저녁 무렵에 나가더라고 하네요. 무슨 소리야? 내 며느리가 정말 확실한 거야? 가만 너 이 얘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무리 입이 근지러워도 꼭 참아야 돼. 알았니? 알았어. 근데 너 어떡하니? 아들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며? 나는 지수와 헤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천사 같은 며느리가 글쎄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남편이 학위 받겠다고 미국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얌전하기가 춘향이 저리 가라고 강의하랴 집안 살림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애가 글쎄 모텔을 출입을 한다고? 나는 지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며느리 어딜 봐도 다른 남자를 만날 여자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나는 날이 갈수록 더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녀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그림을 연상하니 괘씸했어요. 설마 누가 알게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의 예쁜 몸매가 떠올라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이틀 후 나는 지순의 모텔에 갔습니다. 벽돌로 된 3층 건물의 흔한 모텔인데 생각보다 방이 많아서 놀랬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낮에 쉬었다 가는 손님이 오히려 숙박 손님보다 많았고 낮에 오는 부류는 자기 생각으로는 회사의 사장 또는 상사와 여직원이 줄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영업하는 불륜 관계들도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수에게 꼬치꼬치 물어보니 며느리와 같이 온 남자 나이는 40 중반이고 캐주얼 차림으로 봐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 같다네요.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아? 얘는 참 내가 내 아들 결혼식 때도 갔었잖아. 내 며느리를 보고 내가 얼마나 걔를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는데 근데 그 애가 여기를 왔는데 내가 설마 내 며느리를 못 알아봤겠어? 내가 이 박스 안에 있으니까 손님들은 내 얼굴을 잘못 쳐다보잖아. 나야 어느 년놈이 대낮에 오는지 궁금해서 티 안 나게 본단 말이야. 너 아무한테도 우리 며느리 얘기 안 했지? 그거 꼭 지켜줘야 한다 알았어? 근데 너 현장 확인이 하고 싶지. 당연하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너 말야 어디에도 얘기 안 하겠다면 내가 협조를 해줄게. 무슨 얘기야? 2층 끝방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 있거든. 내가 설치한 거 아니야. 전 주인이 설치해 놓은 건데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여기 종업원들도 전혀 몰라. 이 얘기가 새나가면 이 장사 접어야 돼. 혹시 말야 내 며느리가 또 오면 내가 그 방으로 안내해서 영상 찍어서 너한테 보내줄게. 그러면 너 나한테 크게 한턱 내야 돼. 열흘 뒤에 지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며느리와 그 남자가 또 우리 모텔에 왔길래 녹화해놨으니 들려서 가져가라고 하네요. 난 그녀의 전화를 받고 이상하게도 강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손 하나 안 된 채 나의 남자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반응이 왔어요. 그리고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갔습니다. 이거 복사본 또 있는 거 아니지? 얘가 날 음란 비디오 장사꾼 취급하네. 너 이 영상 봤어? 응, 제대로 찍혔나 봤지. 근데 야 둘이 난리도 아니더라. 둘이 꽤 오래전부터 만나온 것 같아. 그리고 말야 둘이 하면서 내 얘기하던데. 그 남자는 너도 아는 사람인 모양이야. 내 얘기를 하다니 그 남자가? 내 며느리한테 너희 시아버지 아직도 정정한데 언제까지 호라비로 둘 거냐? 재혼을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더니 너 시아버지하고 가끔 관계 맺는 거 아니냐? 하던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너 정말 며느리라고 하지 않았니? 그 애 무지 건강하던데 말이야. 너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너 이거 집에 가져가서 볼 거야? 아니면 여기서 나하고 같이 보고. 내용이 정말 엄청나. 야 너나 나나 호라비 과부 신세인데 같이 보면서 뜨거운 시간 보내보자. 이왕이면 그 방으로 가서 같이 보면서 말이야.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비밀 하나 공유했는데 우리만의 진짜 비밀 하나 더 만들어보자고. 지수의 돌발적인 제안으로 나는 얼떨결에 2층의 그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카운터를 여직원에게 맡기고 맥주 몇 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서 커튼을 치더니 비디오를 끼우고 침대로 올라와 편하게 앉았어요. 비디오가 시작되자 나는 며느리의 상대 남자가 며느리 형부라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언니는 40대 초반인데 지방대학의 교수로 있고 그녀의 남편은 영화조 감독입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서로 능숙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시집 오기 전부터 형부와 보통 사이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봐라 내 며느리 말이야. 되게 밝히는 스타일 같아. 나는 동창지수와 사랑을 나누면서 며느리의 비디오를 봤습니다. 야, 내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덕에 나 오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네. 고맙다. 근데 너 보기보다 대단하다.
너무 건강해. 우리 자주 보자. 그리고 하늘과 땅과 나와 너만의 비밀. 비디오 꺼라 가야겠다. 조금 더 보면 내 며느리가 내 얘기하더라고. 시아버지도 굉장히 건강해 보인대. 자기 남편보다 더 말이야. 며느리가 너한테 생각 있는 것 같던데? 그녀의 말에 나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른 비디오를 들고 모텔에서 나와버렸어요. 저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로 갔습니다. 내가 예뻐라 하는 며느리가 자기의 형부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비디오를 본 데다가 몇 년 만에 동창과 사랑을 나누고 왔더니 몸이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오한이 오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비디오를 다시 틀었어요. 며느리는 너무나 완벽한 몸매를 갖고 있었고 그녀의 형부는 키가 좀 작고 배가 약간 나와 그렇지 꽤 사내다운 몸매에 50이 다 되었지만 너무도 건강해 보였어요. 나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처녀를 바친 게 바로 형부였고 결혼하기 전까지 몇 년간 관계를 유지했으며 결혼과 함께 둘이 관계를 끊었다가 자기 남편이 유학 간 후 형부의 연락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녀가 강의가 없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형부와 만남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좋은 느낌을 받아야 공부와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장면은 뚫리 사랑을 나눈 후에 남자가 담배를 태우며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아직 젊은데 재혼 안 시킬 거냐고 묻더니 느닷없이 그 양반은 어떻게 풀지 하며 혼자 묻더니 처제가 시아버지께 해주면 어때? 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형부 미쳤어? 아버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아버님이 형부 같은 줄 알아?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남자가 알아 다 똑같다라고 말하자 하긴 아버님이 외모만 보면 우리 남편보다 낫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해? 형부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녁에 며느리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나는 그림 같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아까 비디오에서 본 장면이 생각나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솔직히 배 나온 형부 대신에 나하고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질 않았어요. 나는 거의 2주 가까이 머리를 굴렸어요. 매일 그 비디오를 보면서 며느리의 예쁜 얼굴과 몸매를 감상했지만 도무지 신통한 방법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지수한테 한번 들르라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텔로 가자. 그녀가 당연한 듯 나를 몰카방 데려가더니 비디오 하나를 꽂았습니다. 그건 뭐냐고 물었더니 아주 점잖게 생긴 영감이 자기 손녀딸같이 어린 여직원과 주기적으로 와서 관계를 하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며느리와 그녀의 형부가 4번째로 지수의 모텔을 찾은 날 그들이 방에 들어가 관계를 막 시도할 즈음 약속한 대로 지수에게 전화가 왔고 곧이어 제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원래 남한테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이고 며느리한테 지금까지 그것도 집 전화로 2번 정도 전화를 걸은 적이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좀 당황해하며 내 전화를 받았고 나는 심각한 목소리로 지금 바로 만날 일이 있다고 하였어요. 며느리는 지금 누굴 만나고 있다고 1시간쯤 지나 만나면 안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만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계시냐고 하길래 나는 송파구의 한 카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자 며느리가 카페로 들어섰어요. 미안하구나 새아가야. 누굴 만나고 있었냐? 외국에서 친구가 와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내가 너한테 기니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너 술 잘 먹지? 우선 맥주 한잔 하자.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조금 초조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나는 생맥주를 한 모금 쭉 마셨습니다. 아버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다. 너하고 이렇게 밖에서 한잔하고 싶었다. 신랑이 미국 가고 나서 힘들지? 너도 신혼이라면 신혼일 텐데 말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냐? 네 얼마든지요. 아버님 너 요새 감독한다는 형부 만나고 그러냐?
며느리는 마시던 맥주를 꿀꺽 마시고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약간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언니네 가면 만나요. 정 감독 정말 좋은 친구지. 이제 진짜 감독으로 봉할 때 안 됐냐? 언제까지 조 감독을 해야 하냐? 감독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한대요. 그렇구나. 언제 우리 집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하렴. 너 목이 타는가 보구나? 근데 누가 너하고 정 감독이 어디서 같이 나오는 걸 봤다고 그러는데 너 정말 그런 일 있었냐? 그녀가 내 말을 듣더니 손에 힘이 빠졌는지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리듯 내려놓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다가 내 눈과 딱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피했어요. 잘 못 봤겠지 미친 것들이 말이야. 아무나 모텔에 드나드냐? 얘야 오늘 내가 엄청 당긴다. 내가 사줄 테니 내 것도 같이 시켜. 며느리는 웨이터를 부르지 않고 직접 카운터로 걸어가더니 맥주를 시키고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걸음이 갈 지자로 흔들리는 게 오로지 취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심하게 했나? 아니야, 이렇게 해야 그 형부놈하고 불륜을 그만두지. 그리고 잘하면 그 형부 대신 나하고 하자 하겠지. 그녀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자리로 돌아왔어요. 너같이 예쁜 애는 남의 눈에 쉬띄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나는 너하고 비슷한 애를 봤을 거라고. 내가 말 조심하라고 따끔하게 야단쳤단다. 아버님 그래 그게요. 아니다, 남의 얘기는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너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알지? 넌 내 며느리지만 내 이상형이기도 해. 아이고 며느리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너희들 신경 쓰이게 할까봐 재혼을 할까 하다가도 너를 며느리로 들이고 나서부터 아예 포기했다. 이렇게 예쁜 너를 가까이서 보는 것만으로도 60살 먹은 나에겐 너무 과분하다. 내가 주책맞게 술에 취했나 보다. 말이 많아지고 말이야. 그래 오늘은 좀 취해보자구나. 나 취하면 버리지 말고 잘 데리고 가야 한다 알겠지?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보니 불안감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그녀의 얼굴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녀와 건배를 하며 슬그머니 손도 잡았고 가끔씩 볼도 꼬집으면서 취해갔습니다. 아니 취한 척했어요. 꽤 취기가 오른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손을 잡고 어깨를 두르고 노래를 부르며 올림픽 공원 거닐다가 포장마차에서 다시 2차로 가볍게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만취한 것처럼 비틀거렸고 집에 이르러서는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녀에게 기대어 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도 상당히 취해 보였지만 몸을 못 가누는 나의 옷을 천천히 벗기고 침대에 누이고 돌아서려는 찰나 나는 며느리의 손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지수의 예언대로 며느리는 전혀 반항 없이 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니, 내 품을 파고들었어요. 나와 사랑을 나누고 자기의 죄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범죄 심리라나? 나는 주저없이 며느리를 끌어안고 뜨거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꼭 끌어안고 아버님 사랑해요 하며 더 적극적으로 나를 받아주었고 앓는 소리를 내면서 엉덩이를 돌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3번을 더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꼭 끌어안고 자리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너는 마치 천사같이 예쁘구나. 새아가야 내가 누구냐? 아버님입니다. 그래 내가 내 시아버지지만 근데 이 시버지가 며느리 널 너무 많이 사랑한단다. 아버님 실은 저도 아버님 사랑해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2번이나 사랑을 나눴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새아가야. 금요일이죠. 그래 오늘을 꼭 기억해라. 너도 날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래 오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관계를 치른 날이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나랑 사랑을 해야 한다. 반드시 말이다. 그리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남자는 다시는 만나면 안 된다. 절대로 말이다. 내 신랑이나 나 이외에 어느 남자도 안 된다. 그럼 내가 앞으로 아까 했던 말은 죽을 때까지 2번 다시 안 할 거다.
내 말 이해했지?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 이제부턴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내 여보다 우리 둘은 똑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를 껴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먼저 눈을 떴어요.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사랑을 했습니다. 내 건강한 몸으로 며느리를 만족시킬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참 후 며느리가 나를 껴안으며 아버님, 저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벅차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비디오에서 봤던 대로 자기 형부한테 해주었던 그 순서대로 며느리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하는 대로 따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며느리에게 끝내 비디오 얘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 비디오도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어요. 우리는 지금 몸과 마음이 온통 서로에게 빠져서 10대같이 상기된 채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겪은 남자들 중에 내가 최고라고 했고 나는 내가 일생 겪은 10수명의 여자 중 며느리가 최고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나는 남들과 달리 며느리와 사랑을 나눌 때 아버님이라고 불리는 게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미국에서 돌아오더라도 이 관계를 쭉 유지할 생각입니다. 60세에 얻은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다.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거나 집안이 부자인 친구들은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나갔지만 나는 이곳 농공단지에 있는 부품 가공 공장에 다니고 있다. 나도 공부를 썩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게 된 여학생과 어떻게 잘못되어 덜컥 아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까지 하여 눌러앉게 되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아이 엄마인 내 아내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젊은 혈기도 있었고 이 좁은 지방소도시가 갑갑할 정도로 꿈도 컸고 그래서 한때 몇 번 대도시에 나가서 살려고도 해보았지만 어려서 결혼했기 때문에 미덥지 않아서인지 부모님의 반대와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이 도시에서 한 발 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너무 어려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초에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했다. 부모님의 압박은 그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겨우 내 나이 28이지만 벌써 결혼한 지 8년이 되어서인지 아내에 대한 특별한 애정도 없고 불화도 없이 밋밋하게 살고 있다. 생활도 밋밋하기는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몇몇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토요일 저녁 주변 저수지에 밤낚시를 하는 것이 그나마 있는 즐거움이다. 술 마시고 가끔 술집에서 술꾼들과 싸우고 낚시를 가고 하는 일상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던 내 생활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약 1년 전 폭행 사건 때문이었다. 폭행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일방적으로 밀려 도망친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날 동네 친구 2명과 함께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이 지역에 일하러 온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된 것이 발단이 되어 폭행 사태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아무래도 이런 싸움에서는 사람 수가 많은 것이 유리한데 사람 수에서 위협을 느낀 우리들은 각각 이 방향으로 달아났다. 나는 그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했지만 용케도 잡히지 않고 근처의 모텔에 숨었다. 우리 장모님이 운영하는 모텔이었다. 대단한 모텔은 아니었고 조그만 여관 정도의 모텔이었는데 우리 장모님과 장모님 친구가 번갈아 카운터를 보고 있었다. 피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긴 했지만 사위가 취한 모습을 장모님에게 보이기 싫어서 평소에는 그곳을 피해 다녔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벌써 5년째 별거를 하고 있었고 같이 카운터를 보고 있는 장모님 친구는 3년 전에 사별하여 장모님의 모텔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가니 장모님 친구가 놀라면서 정서방 술도 많이 마셨네, 몸도 가누지 못하네 하면서 방도 다 나가서 빈 방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고 내실에서 쉬고 계시던 장모님이 나와서 내 모습을 보고 방이 다 찼으니
카운터는 자기가 보면 된다면서 친구에게 나를 내실에 눕히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그래서 장모님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내실에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깜깜한 방에서 눈을 떴는데 옆에는 아내가 누워 있었다. 술도 취했고 해서 아내의 가슴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는데 평소 술 먹고 그렇게 하면 내 손을 뿌리칠 텐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반응이 없다기보다 반응이 달랐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런 반응이 아내의 거부의 표현이 아니라 신호로 생각하고 약간의 거부를 물리치고 강하게 힘을 써서 이를 치렀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다시 골아떨어졌다.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 보니 집이 아니란 걸 알았다. 어제 여기에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것은 한참 동안 생각을 짜낸 후였다. 술 취한 노무자들에게 쫓겨 여기까지 온 건 알겠는데 그 이후의 일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씻고 나오는데 장모님 친구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나보지. 정서방, 어제 제가 실수가 많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내가 짐작해서 말하자 장모님 친구가 말했다. 고생은 무슨, 자네는 그냥 내실에 고목나무 무너지듯 넘어졌어. 넘어지자 말자 그대로 코까지 골았고 나는 자네 장모에게 맡기고 집에 왔지. 나는 죄송하다는 말을 한 번 더 하면서 인사를 꾸벅하고 나왔다.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숙취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머리가 뒤죽박죽 엉망이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다행히 잡혀서 다리 하나 분질러진 녀석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직장을 가려는데 집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토요일 밤에 엄마 모텔에서 잤다며. 모텔에 있는 엄마 친구 조씨 아줌마 있잖아. 시장에서 만났는데 당신이 거기서 잤다는 거야. 나는 친구들이랑 낚시 갔을 텐데라고 했는데 당신이 술이 많이 취해서 왔다는 거야. 당신 요즘 왜 그러고 다니는데? 요즘 수상해. 당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니? 어제 아줌마와 만나기 전에 엄마와 전화통화했을 때 당신이 술이 떡이 되어 거기서 잤으면 엄마는 나에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왜 아무 말 안 했을까? 말하는 걸 잊어버렸겠지. 그 말을 남기고 집사람 말을 뒤로 한 채 회사에 출근을 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그늘에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 그날 밤 일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장모님 친구가 장모님에게 전화하던 일이 생각났고 휘청거리는 나를 장모님과 장모님 친구 두 사람이 나를 부축해 눕히면서 나둥그러지던 일까지 생각이 났다. 그런데 분명히 잠에서 깨어나 관계를 했고 그게 집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내가 그 모텔에서 잔 사실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아내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말인데 그리고 장모님 친구는 그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었다. 나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다. 내가 술에 의해 상상 속에서 그려낸 이야기가 아니라면 내 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은 장모님밖에 없었다. 그러고 보니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지 않은 색다른 기분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장모님과 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내가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장모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때 회사를 퇴근할 무렵에는 거의 장모님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고 장모님도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때 장모님이 나처럼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들었다면 모를까?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장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는 불안과 의욕과 궁금함 이런 생각들로 한 주를 보냈다.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난 후 마음속의 불안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낚시를 가자는 친구들의 제안도 거절하고 집에 누워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확인하니 장모님이었다. 나는 죄 지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다. 전화벨이 열몇 번을 울릴 때까지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꺼져버렸다. 잠시 생각하다가 또 전화가 오면 곤란해진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장모님은 전화벨이 한 번 정도 울렸는데 바로 전화를 받았다. 내가 웬일이시냐고 묻자 지금 집 밖에 있는데 바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있다고 직감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앞까지 왔는데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사위를 불러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예외이기 때문이다. 나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으로 나왔다. 장모님 차가 집 옆에 주차되어 있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장모님이 앉아 계시는 운전석 옆으로 가서 넙죽 인사를 하자 장모님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셨다. 집에 좀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모른 채 하며 물었다. 장모님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장모님이 아니었다. 내가 여태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고 노란 바탕에 크다란 꽃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입으셨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빨간 구두를 신으셨다. 장모님은 나를 태우고 거의 30분을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고 가셨다. 나도 더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먼저 무슨 말을 할 계제가 아니란 것을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서로 말이 없어서 그렇지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다. 차는 우리 동네에서 한참 벗어나서 이웃 동네의 외곽 어느 산 아래에서 차가 멈추었다. 차의 시동이 꺼진 지 한참 만에 장모님이 입을 뗐다. 내가 여기로 너를 데리고 온 이유를 알고 있니? 장모님은 내가 집사람과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들처럼 대했다. 지난 토요일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니?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다. 네가 술이 취해서 그런 거겠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완력으로 내 옷을 벗겼어. 그때 네가 옷 벗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니 몰랐니? 장모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몰랐습니다. 장모님, 전 술에 취해서 집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장모님이 말했다. 죽을 죄는 아니고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오늘 너를 불러낸 건 너에게 책임을 타지려고 부른 건 아니야. 그날 이후 너도 그랬겠지만 나도 많은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없었던 일이라 생각하고 묻어두려고 했었어. 그게 아니더라도 술 마시고 사고친 건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날이 갈수록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네가 내 사위라는 생각 때문에 참을 만큼 참았는데 네가 보고 싶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너에게 전화한 거야. 네가 내 사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를 여자로서 만나줄 수 있겠니? 나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갑작스런 제안이었다. 내가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장모님은 나를 설득하려고 애를 쓰셨다.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모르게 만날 수 있을 거야. 넌 내 가신이라고 장모님이 물어서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나는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장모님의 절실한 눈빛에 그 말마저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사방이 분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해질 때까지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나는 장모님을 보며 만나겠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내 얼굴을 덮쳐왔다. 한참 동안 그러고 있다가 장모님과 나는 차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진짜 맨정신으로 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했다. 끝나고 나서 장모님은 그날 있었던 일을 내가 생각나지 않았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고 장모님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 하셨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인지 우리는 어기를 느꼈다. 마을 외곽에 외따로 떨어진 음식점 하나를 찾아 들어가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장모님은 굳이 자기가 고기를 구워쌈에 싸서 내 입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살갑게 구는 장모님을 보니 위화감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금 낯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정말 빨리 적응하는 법이다. 나는 짜릿한 흥분을 느꼈다. 밋밋하고 변화 없이 돌아가던 나의 소도시 생활은 아슬아슬한 스릴 만점의 생활로 바뀐 것이다. 사람이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흥분될지 몰랐다.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돌아오는 길에 장모님은 다음에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었다. 그날 이후 금요일만 되면 낚시 가자는 친구의 전화를 어떻게 거절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집사람에게는 낚시 간다고 집을 나와서 장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될수록 우리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웃 도시들을 전전한다. 어떤 때에는 실제로 밤낚시를 간 적도 있다. 그때는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먼 낚시터를 찾는다. 밤에 장모님과 밤낚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낚싯대를 그대로 둔 채 두 사람이 잠깐 불 꺼진 차에 갔다 오기도 한다.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할 곳을 찾아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전전하고 있다. 그 비밀의 성 안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짜릿한 흥분을 만끽하고 있다.